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대표 고재학입니다. 오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기체제에서 정책위 의장 역임하셨고요. 지난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1위로 수석 최고위원에 오르셨죠.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대선 전략사령관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김 최고위원께 전국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죠. 영광 분위기가 어떤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광은 어쨌든 뭐 보궐선거는 전국선거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사실은 4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언론의 관심이 좀 모였었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과 이 민주 세력과의 싸움이라기보다도 민주진영 내에서의 일종의 경쟁 뭐 이런 것으로 돼서 아마 언론에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의힘과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그렇게 중요한 선거가 될 선거인가? 라는 개인적인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속에서 관심에 초점이 됐고, 오늘은 그 전당대회 이후에 재판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현장 최고회의도 한 번도 못했고, 또 이 호남 방문을 못했던 이재명 대표가 첫 방문을 하는 날이어서 저희로서는 또 의미도 있었고 또 관심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큰 뭐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마 저희는 쭉 이렇게 흐름을 추적하면서 오늘 이후에 그간에도 뭐 일정한 우위가 있었는데 이 국면 전체의 변곡점이 한번 오늘 만들어질 것이다. 대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 하셨잖아요. 그때 최고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민주 세력이 소탐대실하지 않고 단합하여 정권 교체기를 확고히 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하신 말씀도 좀 그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새미래 민주당인가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닌가? 사실 새미래민주당은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그 어떤 지금 현재의 민주개혁 진보 진영 내에 자기 정체성을 딱 두고 있다라고 보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마치 뭐 못이 중한디 이런 것이 있는데, 못이 중한디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 타격에 그야말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모든 특히나 민주 세력 또 각 민주 진영의 각 정당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 진영 쪽의 승리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이 호남 보궐선거에서 너무 전력 소비를 하는 것이 맞냐 하는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조 대표도 어떤 기사에 보니까 크게 보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야말로 사실은 진짜 지금 무엇이 크게 보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말씀하신 추석 마지막 날 간담회가 저희로서는 꽤 공을 들여서 분석한 것에 기초해서 몇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정권 교체의 초입에 있다든가, 향후 전망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절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가 권력의 핵심임을 노출하고 표현하는 쪽으로 더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라든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한동훈 대표로서는 더 차별화를, 관철을 꼭 목표에 하지 않더라도 차별화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신뢰 회복
이게 불가한 국면으로 더 갈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전망을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심리적 정권 교체의 추세는 반등이 불가능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대략 이런 한 몇 가지를 실제로 그냥 감이 아니라 여론조사, 그다음에 실제로 각종 이 채집된 다양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흔히 구글 트렌드 뭐 이런 것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키워드 검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나름의 분석과 전망이어서 사실은 꽤나 그 의미 있는 얘기를 저희로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이제는 판이 정말로 이 정권 교체, 심리적인 정권 교체를 국면을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모두가 힘과 머리를 모아야 될 시점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하여튼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또 향후 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고요. 다시 영광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뒤지는 것도 나오고 박빙이다. 라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네 곳밖에 안 되는 재보궐선거에 그렇게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게 조국 혁신당 후보가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도 현장에서 갖고 비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뭐 모든 보궐선거는 특히나 지금은 총선에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번 선거에 심판의 의미를 또 부여할 거냐. 제가 사실은 이걸 또 심판이라고 해야 맞나? 왜냐하면 이미 심판한 거거든요. 총선에서 심판했는데 네 군데 중에 예를 들어 보궐선거에서 절대적인 험지에 해당하는 강화나 부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판에 실패했나? 일단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은 이 선거 결과와 이 정권에 대한 심판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사실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선거의 결과가 득표율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부산과 강화에서의 득표율이 그 이전의 평균적인 또는 전반적인 야권의 득표율에 비해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재의 국면에서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결과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전선이 그렇게 배치가 안 되고 호남에서의 전선이 부각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은 전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선을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사실은 대선이 2년 후에 지방선거 전에 있을지 함께 갈지 뒤에 갈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정도의 불투명한 상황인데 앞으로 가는 전국 운영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최고회의를 영광에서 한 것은 실제로 우리 당은 거대 정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국 운영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 가령 뭐 최근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서 그 국회 운영을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보궐선거 지역의 지도부가 뭐 또는 대표가 막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보궐선거 지역을 못 찾았고 해서 또 그렇고 또 통상적으로 이제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또 전당대회 이후의 시기에 현장 최고회를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관례이기도 해서 그 중에 그러면은 보궐선거가 있는 영광 지역을 먼저 하자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이게 원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방심하다가 이 선거에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오면은 전체 진영의 어떤 태세가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힘을 실어서 뭐 오늘 하루긴 하지만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그것은 뭐 굉장히 당연히 그렇죠. 네, 예, 이것은 이기는 것이 오늘 대표가 표현을 작은 선거지만은 네. 이 선거에서 잘못되면은 이 민주당의 현재의 새로 출발한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좀 과한 의미 부여일 수도 있지만은 이 시기에 저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그 1, 2차 공세로 나타났던 그 시기가 이제 결국은 법정에 가서 기각이 된 걸로 일단락이 한번 됐었고, 총선으로 이제 심판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2차 총공세가 저는 10월 말 11월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것을 향해서 법정 공세가 시작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이럴 때면 나타나는 다양한 틈을 타는 세력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 결과는 허망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이것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국 대표가 김 최고위원을 향해 가지고 분열 운동을 자제해달라. 분노의 화살을 서로를 향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한테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22일이었나요? 페이스북에다가 김 최고위원이 네. 그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네, 조국 혁신당 의원들 몇 분이 불참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 아니냐라고 네. 비판을 하신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기왕 이제 사실상 저를 지목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오히려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 예. 저는 사실은 뭐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동지 간에도 그렇고, 그런 걸 흔히 우리가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비적대적 모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을 의당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관계들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우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거기서 분열 또는 분노, 별로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분노의 언어가 아니라, 저는 제가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과 거기에 속해 있는 의원들 전체, 그다음에 우리 진영 전체를 향해서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별로 분노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좀 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분열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정치인, 특히나 야권 정치인은 이 독재에 대한 싸움과 동시에 내부 투쟁을 항상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절한 언어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감정이 너무 실리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굳이 이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로 네.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회가 있다면은 조국 혁신당 분들과 조국 혁신당의 큰 전략, 진로에 대해서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일종의 정의당식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절하지도 않다. 지금 지민비조로 비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정당에서 적절하지도 않다. 게다가 그런 방식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그렇게 선명하게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은 설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가 장기 독자 생존을 지향하는 것인지, 임시적인 전술적 그 비례대표 의원 단으로서 존재하고 그 이후를 사실상 민주당을 포함한 전체적인 통합 과정 속에서 설정하는 것인지, 사실은 그것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 생각이 정리 안 된 데서 생기는 저는 근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을 묻는다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이건 토론해야 될 주제인데, 해당 의원들 개별과 우리 조 대표의 생각은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근데 현장에 가면은 그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이 이러저러한,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어차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한 당이고 통합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즉 단순한 선거운동의 어떤 레토릭으로서가 아니라 한 집단이, 정치 집단이라면 장기적으로 내가 어느 방향을, 어떤 정체성을 갖고 갈 것인가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 생각되는 문제가 크다, 첫째.
두 번째로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적, 전술적 초점이 불명확하다.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쇄빈선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김건희 특검 이런 등등을 할 때 지역구라든가 이런 거에 큰 부담이 없는 오로지 그것만 하겠다고 등장하고 원내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한 10여 명 이상 집중력을 발휘해 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집중력이 지금 흩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왜 저 역량을 저렇게 써야 되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딱 즉자적으로 표현할 때 아유 지금이 저 지방의원도 아닌데 동네 선거를 할 땐가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원의 폄하도 아니고 동네 선거의 폄하도 아닙니다. 지방의원도 중요하고 동네 선거도 중요한데 쇄빈선을 주창한 조국혁신당이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 전혀 동의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그것이 과연 지금 이 국면에 그것이 맞는 것일까?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게 얘기한다면 그 보궐선거 중에서도 호남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건 이제 큰 두 번째 얘기입니다. 과연 전술적 초점이 맞는 것인가?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당에 관련한 어떤 태도에 있어서는 맞는 것인가? 저는 그 또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국면에서 고인물 이런 언어를 사용한 것은 조국혁신당이 먼저 사용한 겁니다. 게다가 부산에서 민주당의 후보에게 어차피 떨어질 후보라는 표현은 조국 대표가 직접 먼저 썼습니다. 두 가지 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부산의 김경지 후보에 대해서는 조 대표가 그렇게 직접 얘기한 것을 사과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특검법 불참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사과하는 것이 맞다 국민에게 그냥 저는 심플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사실은 그 당 전체가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건 딱 하나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에 어떤 이유로도 불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조국혁신당 정도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러저러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알게 됐으면 모든 정당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딱 정리하고 국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정도 되면 그건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김경지 후보에 대해서도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맞고. 근데 아직도 마치 제가 호남에서 경쟁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경쟁도 마음이고 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셔도 좋고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방이 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비판이 된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그 당에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보궐선거 지역의 아침 그런 지역 활동을 이유로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느낍니다. 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당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상하기 시작한 당이라고 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그렇게 그런 문제의식이 없고 그거는 사실은 감각마비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비판이 저희가 비판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비판하는데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 대표가 상찰하고 반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심플합니다. 그냥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불참은 잘못했다. 부산에서 김경지 후보를 디스한 것은 잘못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당이 정권 교체라는 어떤 열망을 위해서 지금 신경전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리가 빨리 네, 한 가지 더 되기를,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빨리.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정도도 서로 얘기하고 지적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서로에 대한 상호 비판과 문제 지적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정권을 비판하겠습니까? 연휴 직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 총선 직후에 21%가 최저 지지율이었는데 20%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곧 10% 선으로 이제 접어들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김 최고위원께서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 국면이고 정권 붕괴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 못 마치고 정권이 붕괴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 정권 붕괴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그냥 제 말씀드리면 첫째는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는 예. 그런 것이 확고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예. 두 번째로 그런데 이미 이 정권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 상태에 들어갔다. 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고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뭐 탄핵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갈 것이냐. 그 또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결국은 기계적인 숫자에 있어서의 8석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만 놓고 보면 저는 얼마 꽤 한 오래전부터 결국 이 정권은 내분에 의해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핵심은 그 권력 유지 욕구가 워낙 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내에서의 사소한 차이와 이견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력이기 때문에 이미 역대 당대표들을 다 쳐낸 거 아닙니까? 예. 그 현재 당대표도 허수아비가 된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내분으로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고 그것이 실제 표의 2반까지 나타나느냐 아니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상과 전개 과정과 시기는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고 그건 하늘의 뜻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으로는 이 정권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상태가 됐고 그것이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내분으로 이렇게 촉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최근에 성한용 기자가 한겨레 신문 성한용 기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 이제 임계점에 거의 다다른 거 아니냐. 사실 그거는 민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에 질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민심이 분출해 가지고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할까요? 대응책 같은 걸 갖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무슨 뭐 혁명 이런 얘기할 때 뭐 예. 프랑스 혁명이 러시아 혁명이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사회가 이렇게 또는 권력이 붕괴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토대가 어렵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권의 총체적 실정과 경제 무능 이것은 토양이고 그리고 의료 대란이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질렀고 예. 김건희 여사의 그 대교 시찰이 마포대교. 화약을 예. 던졌다 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반부 마지막에 윤석열 김건희 발언 이런 것은 일종의 법보다 위에 있는 소위 국민정서법을 건드린 그런 예. 심리적인 뇌관, 예. 심리적인 트리거에 해당하는 거죠. 예. 과거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가고 무너질 때도 이런저런 것이 농단 국면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무너진 거는 사과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확 넘어간 예. 거거든요. 예. 일단 그러한 것에 있어서 예. 토대도 회복 불가능하고 정책으로 식을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런 거에다가 제일 큰 거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계속 악수를 두는 이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데다가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회복이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이 그러면 이것이 탄핵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권력이 무너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무너지는 양상과 방식을 탄핵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전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탄핵은 실제로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환경에서 그런 코스로 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코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탄핵 코스만을 놓고 전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탄핵이라는 어떤 코스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고 또 실제로 청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한데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슈는 별개의 이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을 논하기 전에 현실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상당히 쉽지 않은 8석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 거리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와 별개로 우리는 탄핵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후보들 가운데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다음날 탄핵을 발의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그 후보가 당선됐었을 때 가능했을까? 그리고 첫날 발의를 해서 그게 안 됐을 때 그 다음날은 가능했을까? 그 다음날 이후에는 계속 우리 당이 어떻게 됐을까? 또는 특검법이 계속 거부권을 당해서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무력감이 있는데 국민들 가운데는 특검법을 거부하니까 기분이 더 분노가 생기고 무력감이 느껴지니 탄핵을 발의합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을 종합하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코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그러나 그것을 지금 딱 계획된 경로로 지금 준비하거나 또 추진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탄핵이냐 아니냐 또는 탄핵을 준비하냐 또는 탄핵의 코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로서 이 권력을 교체할 거냐 얼마나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교체할 거냐 근데 빨리 교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는 탄핵 방법 또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개헌 방법 혹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그 뭐 하야 요 세 가지밖에 또 뭐 혁명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제로 이 권력의 본질적인 어떤 붕괴에 접어든 권력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압박할 것이냐 동시에 어떤 형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 압박과 붕괴에 대비해서 집권 준비를 할 것이냐 이것으로 저는 이렇게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국면과 국민적인 어떤 요구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판단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김건희 특검법, 최상범 특검법 또 처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10중 8구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재표결 들어가시는 건가요? 또 재표결이 아니라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표결을 또는 재표결을 계속 할 텐데 다만 우리가 어떤 공을 던졌을 때 그 공이 이제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변화구를 던질 수도 있고 호흡 조절 기간을 조금 길게 했다가 던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란 공을 던지다가 빨간 공을 섞어서 한번 던져서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일단 막 탄핵 발의부터 하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중에 둘 다가 아닌 길을 가야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변화구든 속구든 뭐 또는 뭐 속도 조절이든
등등을 하면서 또는 공을 섞어 던지는 이런 걸 하면서 전체적인 그야말로 빌드업을 훨씬 압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돌이켜보면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 한 달 정도의 기간에는 그 이전까지의 특검법을 하면서 이제 거부권이 됐던 시기로부터 정리되고 그 이후에 한 달이거든요. 그 이후를 복기를 해보면 그 이후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최혜병 특검법이 이제 2번 거부됐던 것 외에 저희가 친일 문제를 새로 제기했던 것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메뉴가 등장했던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25만 원 민생 예. 관련한 그거에 대한 드라이브가 예.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전면적으로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심리적인 이 트리거가 상당히 강화되는 김건희 문제가 부상한 것도 예. 있고 또 전체적인 개별 사안으로서가 아니라 세대 성별 연령을 초월하는 문제로서 의료 대란 문제가 예. 되고 그래서 전체로 크게 보면 답답함은 있지만 전체에 있어서의 그 심리적 붕괴의 초기까지 가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서 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한 달 동안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공격, 또 빌드업, 또 등등이 결합되면서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 국면도 보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접근법을 이렇게 그때그때 달리 해가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김 최고위원께서 그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계엄령 이슈도 화제 하나였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드셨는데 그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구체적인 거는 역시 그러니까 김영용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이른바 충암파 인맥 군내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들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경호처장 공관으로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서 비밀 회합을 가졌다. 그 부분이 가장 그래도 구체적인 근거로 드셨던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계엄령 발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제 이 계엄 문제가 제기되니까 특히나 이제 제도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대방 국민의힘에서 근거를 내놔라 자꾸 하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1차 공개한다 하고 이번에 제기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예. 비밀 회합입니다. 예. 예. 근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사안도 그렇고 다른 사안도 그렇고 이 정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제기한다고 해서 인정합니까? 인정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예. 또 그 근거를 제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제보자가 드러나면 그 제보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권의 인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 제기된 근거 자체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고 옛날 얘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옳지 않은 그라운드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근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차 대전을 분석하거나 한국전쟁을 분석할 때요. 모든 전쟁이 일어날 때 성냥에 불을 붙이는 그런 촉발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전무후무한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대통령의 입으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딱 지난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계엄령 제기하기 전에도 8번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 그걸 사실 별 주목들을 안 했습니다. 근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비법적 용어에 사실상 북한도 아니고 북한 파견 세력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 가운데 비판적 세력 그 가운데는 친일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것들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넣었는데 그렇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척결 대상인데 이런 것을 논리의 밑밥으로 깔았다는 것이 저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계엄을 하려면은 그와 함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력 세력은 현재의 정권은 절대 정권을 놓을 수 없는 세력입니다.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동기입니다. 거기에 세력이 존재하죠. 그 세력이 저희가 지금
그 충안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권력의 본질 세력이 아니라 그 계엄 실행 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회와 알자회 이후에 최초의 사조직이죠. 그리고 제도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 계엄법이,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려고 추진했던 전례가 있고 2017년 계엄 문건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기하니까 심지어 대통령과 여당이 그거 다 저 무죄 난 거다 이렇게 했는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무죄 나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절반이 요구하면 끝나는데 무슨 소리냐.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 절반이 요구한다고 되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현행법 규정으로 존재하고,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의 결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자,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도 시비를 걸어서 저희가 1차 제기를 한 겁니다. 1차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경호처장 비밀 모임입니다. 근데 그게 절대로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과거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과거에 이런 걸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다 증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은 하면은 반드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돼야 되는 사안의 일입니다.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어 있는 부대 셋을 모았다 했는데 그 또한 틀립니다. 특전사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 없는 장소에 모일 수 없는 방식으로 모일 수 없는 세력이 모인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충안파이고, 그게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문제 제가 제기했잖아요. 저희가. 그러고 나니까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패싱된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난감하니까 자기가, 저는 이거 지어낸 말이라고 봅니다. 사후 보고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언제 어떤 모임을 어떻게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왜?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살살살살 이렇게 구슬러서 답을 하나 받았는데 전혀 틀린 답을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뭘 걸렸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까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등등의 정황으로 저는 충분히 근거 있는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이 그 이전 경호처장 중에서도 군 출신 같은 경우에 뭐 후배 장성들 공간으로 불러서 전역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하는 그건 건 일반적인 거짓말이... 무슨 후배 장성들하고 뭐 친한 후배들하고 밥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경호처장이 자기의 경호와 직접 관련된 소관이 아닌 부대를 상관 국방부 장관에게 경호처장이 보고하지 않고, 불림을 받은 소집된 그 사령관들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모일 때도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오픈을 해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였는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모여서 어떻게 차를 옮겨 타고 어떻게 비밀리에 이동했는 것까지 저희가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그게 언제 날짜 걸릴지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모인 것이 왜 가능했는가?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쭉 설명을 해주고, 그게 왜 모였느냐, 그리고 계엄 얘기했죠. 하여간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뭐였느냐, 계엄 뭐 했나?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언제 모였느냐, 두 번째 계엄 얘기했죠. 세 번째로 이거는 국가 일종의 별난 음모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간주해도 좋겠으니까 세 가지 질문하니까 답을 절묘하게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그러면서 사실상 모임을 시인한 겁니다. 언제 걸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계엄, 그러니까 국가 별난 음모로 한 것이 아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안 난다는 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전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현 안보실장, 전에 경호처장이었던 현 국방부 장관 다 이미 대답을 못하고 딴소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방첩사령관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모임에도 불림을 받았고 충암파고 근데 보고를 안 했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충암파인 이상민 장관이 자기 부대를 방문한 것도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똑 떨어지는 두 개의 보고 누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기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인책 해임을 요구한 거고요. 이 정도 사안을 보고 안 했다. 일종의 군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둔다? 저는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관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그냥 이거는 구두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럼 대한민국 군은 이런 정도는 그냥 저 문서 보고 안 하고 사후에 다 구두 보고 한다고 그렇게 군이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답 불가의 상태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 언론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면은 더 구체적인 어떤 제보 내용, 근거를 제시할 용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가적인 내용도 지금 확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요. 네. 2017년 계엄 문건 발견되기 전에 탄핵 당시에 계엄을 추미애 대표가 얘기할 때 제가 제보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방첩사에 우리 소위 블랙 요원들 리스트가 전체 유출된 거 네. 그것도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이러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오픈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만 우선 국방에 소속한 의원 넷이 저희가 서울해봄 4법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한 서울해봄 팀으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난 총선 때 저희가 그 국정원의 전직 간부들을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국정원 관련한 총선 공작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팀을 구성하고 제가 그걸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무산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갖고 저희들이 뉴스에 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산과 예방이 목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에 대비한 팀플레이에 근거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각종의 대비 계획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선언 6주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두 국가론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동조하지 않았을 거다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보수의 색깔론에 김채구 의원이 좀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저는 그건 잘못된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임종석 실장의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쭉 이렇게 최근에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정리하는 걸 보면서 한번 이 문제를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좀 가다듬고 있었고 이 부분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이제 깊이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언젠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가 결합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현재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답답함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 속에서 두 개의 국가론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저희가 감안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두 개의 국가론으로 이것을 정식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그 임종석 실장에 대한 임종 실장의 얘기가를 비판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그게 더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임종석 실장이 갑자기 무슨 창조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문제 제기나 비판이
그게 뭐 색깔론 뭐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구형이 있었는데 지금 11월 2심 선고가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뭐 집행유예라든가 100만 원 이상의 그런 이 판결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 대비한 그런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할까요? 이런 지금 대응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별로 불투명한 것이 없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법리적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를 별로 갖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내려진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른 어떤 법리적 판단이 내려진다고 해도 그것이 대선 가도의 불투명성을 별로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이번 전당대회 결정 자체가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위에서의 집단지성에 기초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별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어떤 새로운 어떤 가능성,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적인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당이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일도 별로 없고, 또 그러한 어떤 시도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현재의 정권 교체를 지향하는 큰 흐름의 요구를 받아 안을 만한 역량이라든가 뭐 가능성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2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고,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1심에서 크게 그것이 흔들릴 뭐 일은 없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2006년에 서울시장, 2002년도에 2002년이었죠. 그때 이명박 후보하고 붙으셨는데, 이 내후년에 지금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의 대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90% 이상 출마 안 할 거다.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벌어질 것 같고, 서울 지역의 민주당 다선 의원들은 다들 좀 욕심을 낼 것 같은데, 특히 뭐 김효석 10명 최고위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김효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전에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겠냐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사람 일이라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안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도 이번 전당대회 자체에 원래 나오려고 안 했다가 나오게 됐고, 최고위원도 별 나올 생각이 없다가 나오게 됐는데, 나오게 되고 마음을 정하고 한 것이 어쨌든 집권 준비를,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총대를 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그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치 일정을 막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글쎄, 그래서 그것은 뭐 그때 가봐서 뭐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그걸 우선적으로 막 고민하고 그 정치 스케줄을 뭐 고려하면서 뭐 행보를 하고 별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토론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고, 김 최고위원께서 며칠 전에 3년을 유예를 하자. 사실 이재명 대표도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은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다. 5천만 원 투자이익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원 이상으로 한다든가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유예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그런 방향을 말씀하신 뭐 건가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완화 또는 유예 등을 포함한 토론이 필요하다. 기존의 당론 그 예정대로 시행하는 어떤 당론과 어떤 향후의 상황에 대해서 완화 또는 유예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최초에 이 대표가 먼저 한 거죠. 꽤 일찍 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토론이 진행되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원래 있었던 상태 그대로 가자는 사람은 아마 100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냥 폐지해버리자도 적어도 저희 당에는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든 보완하자 이게 거의 다라고 보고. 예. 그래서 보완해서 지금 하자와 예. 보완해서 효과가 나한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이따 하자.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예. 거죠. 뭐. 그래서 대표는 보완하자라는 생각은 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고 예. 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지금 빨리 할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보완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할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이 아직 꼭 이 대표 본인의 입장이 공식 표명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지도부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좀 절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자제하면서 좀 늦게 얘기한 거지만 이런 사안은 의원들 모두가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이 예정된 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제가 제 입장을 얘기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대표의 어떤 입장은 전체 정리되는 과정에서 표명이 될 텐데 그것이 이런 토론 정도를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로서도 색다른 또 시도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이 대표가 굳이 개인의 의견을 굳이 막 보태는 것 자체가 결과의 방향을 막 좌회적으로 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방식으로 큰 공감대가 하나로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1분 1초를 허투루 쓰기 어려운 바쁘신 분인데 오늘 뉴스버스 TV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뭐 시작한 지 이제 오래되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한 25만 정도 네네. 되는데 저희 뉴스버스 TV 시청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저도 이렇게 뵀는데 솔직히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으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그거 쉽지 않았지만은 이게 질문이 좀 이렇게 깊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길게 드린 대목들이 있는데 설명을 오히려 조금 더 종합적으로 좀 드려보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정권 교체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계엄과 테러만 막으면. 예.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숙제죠. 예. 그것을 잘 못하면 죄를 짓는 거고 나아가서 그렇게 정권 교체를 해도 이번에 만드는 정권이 일을 잘못하면 그 또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드시 다시는 윤석열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이 탄생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면서 다음 만들어질 정부는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는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을 되풀이지 않도록 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겪었던 뭐 경험 또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저의 뭐 역량 이런 걸 다 쏟아부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투구해서 저희들이 꼭 이 정권 교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뉴스버스 속터뷰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